지난번에 글쓰기 방법 이거 했는데 좀 빠진 게 있어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문체를 정해야 돼요. 문체. 다 책은 두 가지예요. 뭐뭐 했다. 이렇게 형어체로 쓰는 것들이 있죠. 존댓말처럼 쓰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다. 이런 식의 두 개인데 대부분 뭐뭐 했다 체예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냥 뭐뭐 했습니다 체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시작해서 그래요.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가고 어떤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어려워요. 표현하는데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그럼 이제 나는 확실히 굳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가요. 그렇다고 이렇게 갔는데 굳이 고칠 필요는 없지만 나는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그러면 이렇게 가요. 저도 이렇게 서술어를 쓸 때 너무 제한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앞에 거랑도 맞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쪽은 맞힐 게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말들도, 문장들도 이제 훨씬 많아요. 그거는 지금 정하지 않았다. 뭐 어떤 사람들, 독자가 이 사람은 반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내 표현에 그 영역이 좀 넓어져요. 확실히 달라요. 선택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걸로 쓰세요. 단문은 이거는 연습해야 돼요. 단문으로 쓰는 거. 문장이 연결돼. 접속사 안 쓰려고 무지하게 얘기해야 돼요. 접속사.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때문이다. 안 쓰게 노력해. 문장과 문장이 그런 구조가 되게끔 해줘야 된다. 되게 그건 의식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나는 아침에 학교에 갔다.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됐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는 그래도 거기에 그리고는 접속사 안 써. 이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단문으로 쓰는 연습, 무조건 한 줄을 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져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모든 문장 단문으로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어떤 문장은 때에 따라서는 두 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세 줄 될 수 있는데 근데 세 줄까지 가는 거는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읽다가 앞에 문장에 대해서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그럼 그 문장을 두 번 읽었다 그러면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가독성이. 이 사람이 뭐를 얘기하는 거지? 라는 것들이 한 단원 정도 읽었는데 벌써 두세 번 생각났다? 그럼 뒤에까지 볼 수가 없어요. 알잖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라고 해도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두세 번만 하면 덮을 확률이 되게 없어요. 너무 좋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방 덮잖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두 줄, 세 줄 넘어가게 되면 가독성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왜냐면 실제로 책을 안 읽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엄청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줄, 세 줄이 넘어갈수록 복문일수록 그 문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조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 단문으로. 그러니까 누누이 한 줄 안으로 끝낸다. 무조건 어떤 표현이든 한 줄 안으로 끝낸다. 이렇게 해서 한 줄 끊고 계속 연결해. 이렇게 해서 써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한자 쓰지 않는 것들. 근데 한자말이 되게 많잖아요. 한자말이 되게 많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한자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일부러 한자를 쓰는 것들 있잖아요. 일부러 한자 써야 되는 것들,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굳이 한국말로 바꿀 수 있으면 우리말로 순수한 말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써주는 게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요. 훨씬 더. 한자말 어려운 거 일부러 많이 쓰시는 분 많아요.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돼. 뭐 이런 건 상관없고 그 정도는 되지만 이건 원인과 결과를 따져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해도 관계없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말을 쓰려고 노력하고. 근데 한자밖에 없다.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능동태를 쓰는 거 이것도 똑같아요. 다 능동문으로 쓸 수 없어요. 근데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의외로 수동태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전혀 이 생각을 안 하면 능동형이 줄어들고 수동형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늘 능동형으로 써야지, 능동형으로 써야지 이런 생각을 써야지. 머릿속에는 그렇게 쉽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쉽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는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내 글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적어도 초등학교 5, 6학년도 이해해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5, 6학년 봤을 때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게
이게 중요합니다. 쉽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쉽게 쓴다고 해서 그 쓰는 사람들이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주 쉽게 쓸수록 좀 들어와요. 아주 쉽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설명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일부러 어렵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고 문장은 참고문은 이거는 어쨌든 간에 컴퓨터 정리를 해, 파일을 정리해 놔야 돼요. 내가 어떤 영역에 대해 글을 쓴다 그러면 제가 저처럼 건강관계 돈이다 그러면 건강에 대한 글을 읽을 때 거기에서 반드시 책 제목, 그 다음에 출판사, 그 다음에 저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쪽수까지 적어놓으면 되게 좋아요. 쪽수. 그래서 한 권의 책이 끝났잖아요. 그럼 한 권의 책 끝내면 그 중간에 메모하거나 줄치잖아요. 줄친 거 중에서 한 권의 책이 끝나면 그 건강에 대한 책이다 그러면 건강 챕터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하면은 또 그렇잖아요. 적어도 3개 정도는 딱 그 문장, 가장 핵심인 문장 3개 정도는 거기다 옮겨 놓으세요. 그대로. 그 다음에 책 제목, 저자, 출판사, 몇 쪽. 몇 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책 제목, 저자, 출판사, 몇 쪽. 이렇게 문장을 적어 놓고 그러면 그 문장을 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기가 너무 편해요. 그렇게. 그래서 한 권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3개 정도는 영역별로 나눠서 나중에 정말 힘이 돼요. 글에 그런 힘을 주는 데는 이런 아포리즘 정리하는 것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특정 주제가 아니더라도 그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은 되게 명언들이 있잖아요. 명언들이 있으면 그 명언에 대한 출처를 반드시 밝히세요. 반드시. 책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누구의 이야기, 뭐 이런 셰익스피어 뭐 어디의 이야기라든지 이 예전에 뭐 책에는 없지만 어디 누구의 철학자의 이야기면 반드시 그걸 적어 놓으세요. 그게 재산이에요, 재산.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표현이 있을 거예요. 문학책을 읽다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대부분 묘사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글이 되게 풍성하다라고 감탄하는 것들은 묘사예요. 야, 이게 어떻게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묘사를 하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묘사하는 것들, 바다를 묘사하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묘사하든 어떤 풍경을 묘사하든 사람의 심리를 묘사하든 간에 그걸 다 옮기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진짜 딱 읽고 나서 와, 이게 눈에 보이듯이 선명하게 이렇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지? 라는 것들을 모아두세요. 근데 그 묘사를 똑같이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꿔서 내 언어로 쓰면 돼요. 바꾸면 되잖아요. 바꾸면 요런 풍으로 바꾸면 돼요. 요런 풍으로 쓰고 싶다. 그래서 자꾸 묘사를 자꾸 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묘사했지?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으면 내 글에 옮겨지지가 않아요. 똑같이 베끼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필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전에 소설 쓰는 분들 중에 묘사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필사책으로 이렇게 추천받는 책들 있잖아요. 오정혜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필사를 하는 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괜찮은 묘사 문장들을 찾아서 몇 개 정도를 그 공책에다, 그 노트에다 계속 모으시면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문장들을 풍부하게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막상 내가 알고 있는 문장이 1000개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문장은 100개도 안 되는 건 아시죠? 딱 쓰려면 단어 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글쓰기 방법은 쓰면서 논다라는 거예요. 쓰면서. 쓰는 것들을 형식화해야 된다. 또 쓰는 것들을 이것들을 정형화해놔. 규칙을 만들어놔야 돼요. 쓰는 것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뭔가를 요구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이게 지금으로는 안 되는 게 왜냐면 지금 봤을 때 한 달 보름 남았어요. 한 달 보름.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저는 블로그 책 이번에 내세요? 저기 안 내셔요? 오, 그 내셔야 돼. 그 10월 27일인데 저는 거기서 기존에 있던 것들 좀 정리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11월 30일이라고 진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뒤에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어렵다니까. 지금 제가 몇 주째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쓰면서 늘어야 돼. 는다라는 거죠. 생각이 글이 되고 글이 또 다른 글이 된단 말이에요. 내 글을 쓴 게 또 더 좋은 글이 된단 말이에요. 글이 없으면 더 좋은 글은 나올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쓰지 않으면 늘지 않고 쓰지 않으면 책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늘 쓰지 않으면 11월 말에 책을 마무리 안 되니까요. 지난번에도 늘 얘기했지만 이제는 오늘은 넘기고 내일부터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보셨죠? 2주 전에 얘기했는데 그 후에도 진전이 없다. 그럼 2주 후에도 진전이 없을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2주만 2번씩, 2주만 3번만 넘어가면 11월 말이에요.
그리고 1학기가 지나간 걸 보세요. 1학기가 그냥 그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때도 생각은 있으셨잖아요. 생각이 있었는데 1학기에 그렇게 지나갔던 것들이 2학기가 된다고 그게 변하겠어요? 똑같죠? 그럼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의지와 다짐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알잖아요. 쓰는 거라니까요. 죽어도 쓰는 거예요, 죽어도. 그냥 하루에 한 쪽. 그래서 타이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 후에 진전이 없었다면 방법을 바꾸겠습니다.